문 대통령이 중국 갔다 왔어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그런 줄 모르겠지만은 미국하고는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다시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터널을 빠져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무슨 빠져나온 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동차 펑크도 나고 또 무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스도 나고 온갖 터널 안에서 상처를 다 입고 겨우 빠져나왔지만은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터널이 중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헤리티지 재단 풀러 회장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에 쓰리 노라고 이야기한 것을 미국은 쓰리 예스 했으면 좋겠다.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도 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이해와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중국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보고 너네 저쪽에 쓸래 이쪽에 쓸래 양자택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미국의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 대사를 불러다가 한쪽에 확실히 서라고 경고했던 부분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군사적 옵션에 대한 시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유사시에 미군이 휴전선을 넘더라도 반드시 남쪽으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영토 확장 의지는 없으니까 중국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헤리티지 풀러 회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 사드를 합의하면서 삼불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 세 가지를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한미는 그 문제에 대해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고 사드는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위협하지 않으니까 사드 배치는 전쟁 시나리오에서 멀어지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등 여러 군데서 부딪히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확실히 동맹국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이 만났을 때 한미중 협의체를 주장을 해서 북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겠죠. 지난 주말에도 틸러슨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서 대화 국면으로 급속하게 빠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은 이런 대화론이 사라지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 중, 일의 한반도 전쟁 경고음이 높아지는데 한국만 태연하다.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16일 날 관영 매체 황구시보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한반도는 전쟁을 향해 치닫나라는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유명한 서인홍이라는 인민대 교수는 한반도는 현재 전쟁의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시기에 직면해 있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난징 군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은 전쟁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내년 3월 전에도 가능할 수 있고 당장 오늘 밤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동북 지역에 전쟁 발발에 대비해서 방어적 동원령을 내려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 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더 경고하고 나왔을까요? 저는 이것도 참 의아스러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전쟁 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면서
미국의 호전성을 부각시켜서 실제로는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압력이 이런 형태로 표출된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신이 이야기했던 무조건 대화라는 말을 이제는 거둬들였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전에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지속적 중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조건이 있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언제 시작했는지 선언을 명확하게 하라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너네들이 기술적으로 뭘 준비한다고 한 3개월 도발 안 해놓고 우리 3개월 뒤에 쉬었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걸 인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가서 실질로 전쟁 불사까지 언급을 했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다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틸러슨이 한번 질렀다가 빠지니까 이제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마스터 외교안보 보좌관의 강경론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지금 또 다른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서로가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는 전쟁 발발이 잘 안 되는데 동맹에서 균열이 생길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발적인 균열 현상에서 나타났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국은 절대로 대북 원유 파이프를 잠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벌목공으로요. 중러는 오히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판하면서 이것부터 중단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북한은 핵 보유국 주장을 유엔 안보리에까지 가서 지성남 유엔 북한 대사가 여기에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은 나서지 않겠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자는 핵 용인용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듯이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파키스탄은 인정해 주면서 왜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굳히기로 들어갈수록 미국은 점점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북한은 제재나 압박으로 굴복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북한이 더 정교해진 ICBM과 핵을 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만 남았다라는 건데요.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굴러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쟁 발생 확률은 7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전쟁이냐 협상이냐를 놓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번쩍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요, 시사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0일날 골프를 쳤는데 북한 문제가 계속 거론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옵션을 동원한다면 핵시설 무력화가 아니라 체제 전복을 위한 전면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군사 옵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100% 갖추게 된다면 이것을 100%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행동 가능성은 현재는 30%지만은 추가 핵실험을 하면 70%로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전쟁 위기를 끊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를 끊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지지한다며 느닷없이 끝부분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런 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미국 내부에 이런 강경파조차도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풀러 미국 헤리티지 회장이요, 제가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한 세미나에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 발신에 문제가 있다. 강경파와 협상파의 역할 분담 전략이라고는 하겠지만은 조율되지 않은 것 같은 메시지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대를 압박을 할 때는 압박이 정말로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 이후까지 가는 무시무시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압박이 결국은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노리는 것은 평화적인 해결이다라는 구멍을 열어낸 채로 압박을 하면 상대는 절대로, 그것도 누굽니까? 배짱과 협박이라면 도가 휜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압박을 하는 부분이 통할 것인가? 저는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갔다 온 유엔 사무총장은 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북한과의 대화 단절과 오판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신뢰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외교적 대화보다는 군사적 억지력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우연한 움직임이 충돌로 이어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이 그렇게 좀 참가해라고 전달했는데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SCM 지난 10월 달입니까?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를 할 때 한국 정부에서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 사령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국군이 사령관을 하고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자 이러니까 미국이 거부해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연합사를 대체할 기구를 이제 미래사령부로 하는데 한국군 사령관, 미국군 부사령관 체제에서 이 부사령관이 중장으로 하자. 그래서 중장은 지상군만 관할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못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나면 정원되어 오는 육해 공군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관할하겠다. 우리는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못 믿겠다면서 거부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래사 부분에서 무슨 사소한 부분에 몇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또 의논하기로 했지만은 참모 조직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령관, 부사령관 체제는 정해졌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령관, 부사령관 체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SCM에 미국이 당초로 약속한 대장급이 아닌 중장급을 보내겠다. 부사령관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장급 부사령관이 와서 지상군 전력만 예하에 두기를 원한다. 즉 미 8군 사령관이 쓰리스타인데 8군 사령관이 와서 미 8군 지상군만 이 한미 미래사회 밑에 두고 미국이 정원을 해서 해외에서
일본 오키나와나 일본의 각 기지로부터 가져오는 해병대라든지 병력들은 이 미래사령부 지휘하고는 별도로 미국이 지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한국군하고는 같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인데 이 연합사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유사시 최대 69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정원 병력을 총괄하는 그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밑에 있는 미 8군 사령관, 즉 주한미군의 주력이죠. 이것은 중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장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8군 사령관을 보내겠다라는 거지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가 별도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미국의 요구대로 미래사가 꾸려지면 한국군 사령관은 제2보병사단 12,000명 등 8군에 속할 지상군 병력만 지휘할 수 있고 정원 병력의 대부분은 미군 통제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작전을 하고 미군은 미군대로 전쟁이 나면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효율성이 부족하다 해서 머리를 굴린 것이 미국 너가 우리 밑에 좀 있어라. 뭐 전쟁 나겠나. 이런 식으로 미래사령부를 만드는 건데, 자, 정부에서도 부인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애초에 조건이 있었죠. 전시작전권 이양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를 만든 자라는 부분은 결국은 전시작전권을 갖다가 이 한국이 가져갔을 때 이야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갔을 때 미국이 조건을 붙였지요. 언제 갖고 갔느냐. 2020년 중반쯤에 한국이 연합방위의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2014년만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아주 늦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나중에 10년, 20년쯤 뒤에 한국군이 갇혔을 때는 그런 것이 문제없지 않겠냐 이랬는데 문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문제를 바로 가져가려고 드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또 때이니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적 사정이 복잡해진 거지요. 미국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과 실제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 전시작전권을 이 와중에 달라고 하는 한국의 입장이 정신이 나갔나 싶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사령부를 갖다가 한국군이 관장을 해서 문정권이 미군까지 통제한다면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어설프게 하다가 전쟁 반대를 외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미군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은 안 된다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미군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이 미군 최신 무기를 운용해 봤냐, 태평양 사령부 조직을 이해하고 있냐, 너네들한테 미군 못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치사하게 때는 아니다, 때는 아닌데 너네들이 굳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겠다면 그거는 주겠지만은 너네들이 갖고 가서 전시작전권은 너네가 쓰고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배경에는 미국이 건국 이래 타국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제가 퍼싱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주권 문제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주권 운운하면서 갖고 가려고 하면 미국도 주권을 고려한다면 남은 나라에 미군을 갖다가 배속시킬 수 없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럼 이럴 바에야 한국군과 미군이
완전히 갈라서서 전쟁 때 따로 움직이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막고 저기는 너가 막을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협의하다가 전쟁 끝날 것 같습니다.